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회 기출이고요. 합격률 여러분 상당히 높죠. 네, 65.67%예요. 10명 응시했을 때 거의 7명 가까이가 합격했다는 거니까 정말 많이 합격한 거죠. 2020년도 같은 경우 뭐 일부분에 어려웠던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험이 다른 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쉽게 나와져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코로나 발생된 뒤부터 봤던 시험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쉬워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특별회차 시험도 있었고. 자, 그러면 준비들 되셨을 거니까 저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물어봤던 취지는 뭐로 가지고 하시면 되나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대한 금액. 자, 영업의 비용은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만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회사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쓴 돈이다라고 했을 때 만드는 쪽에 들어간 건 제조 원가라고 해서 매출 원가를 형성할 거고요. 그리고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우리 비용이 하나 있죠. 그리고 전혀 영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영업 외의 비용이라고 하죠. 근데 시험은 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에 대한 구분 문제를 자주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들 정리가 잘 안 되시면 어느 쪽에 갔다 오셔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가셔서 확인해 보셔라. 자, 복리후생비부터 볼게요. 복리후생비는 우리 무엇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정리시켜 주셔라. 자, 감가상각비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이 부분도 뭐로 보신 게 맞아요,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신 게 맞겠죠? 이자 비용은 지금 회사에서 쓰는 영업비로 보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 외 비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외환차손, 외환차익. 자, 이런 부분들 무슨 부분?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유의사항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감모 손실이라는 건 실제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모 손실. 자, 그러면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모 손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구분해 주실 게 뭐냐면 정상적인 감모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감모인지를 반드시 구분해 주셔라. 자, 정상적 감모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다?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비정상적인 감모입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매출 원가에 들어오지 않고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죠. 자, 그거 부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현재 비정상적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150만 원은 무엇으로? 영업 외의 비용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 300만 원은 누가 봐도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죠. 그러면 지금 영업의 비용이라고 우리가 표시했던 이자 비용, 외환 차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이 세 개의 금액을 합해 주시면 되겠네요. 150만 원에 100만 원 더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고요. 250, 250에 150만 원 더해 주시면 우린 얼마가 들어오더라? 4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근데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감모 손실에 대한 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원가성이 있다, 원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구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부분? 목적 적합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작성하는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요 질적 특성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도 부가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질적 특성을 현재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자,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미래라고 하는 부분. 자,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 얘기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받아서 무엇하겠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활용이 언제이다? 미래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보 이용자의 입장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요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주요 질적 특성에 대한 부분 중에 목적 적합성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목적 적합성에 관련된 특성이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있죠. 회사. 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거예요. 그랬을 때 재무제표가 갖춰야 되는 부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성자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 기억하셔야 돼? 목적 적합성 쪽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그 정보를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죠? 이런 반기라고 하는 건 내가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 회계계를 보았을 때 이 부분의 절반을 나눈 거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를 반기 재무제표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각각 나누겠다. 결론적으로 1년을 4등분하겠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무엇이다? 이 부분은 반기라고 했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 분기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반기나 분기 재무제표의 정보를 받아서 내가 1년간에, 연간에 어떤 상황이 나올 건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제공된 정보를 보고 무엇하겠다.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걸 예상하겠다는 거죠. 미래에.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주요 질적 특성에 어디에 속한다? 목적, 적합성에 속한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목적 적합성은 다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뭐 이렇게 같이 나뉘거든요. 근데 미래와 관련된 건 무엇이다? 미래자가 나오면 우리는 예측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예측가치. 그래서 지금 내가 정보를 보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예상이라는 글씨도 들어오죠. 또한 아래쪽에도 예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져라? 2번 예측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저희 주요 출석 특성에 대한 거 하부 개념까지 조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부 개념까지 보자라는 얘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질적 특성에 대한 건 저는 주요자를 계속 붙일 거예요. 왜냐면 질적 특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해 가능하여야 된다.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요. 그리고 목적 적합하여야 하고 신뢰성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비교 가능성이라고 해서 기업 간,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모두 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거든요. 됐을까요? 자,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하부의 개념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벌써 발을 들여놨어요. 전 발을 들여놨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 기업에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내가 제공받은 정보에 의해서 내 발을 들여놓고 무슨 부분,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지금 정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속으로 무슨 부분, 아, 내가 잘 판단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또는 내가 이 회사에 투자자로 투자를 한 게 있었는데 매출이 계속 감소하네? 그럼 이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투자금 회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벌써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 지금 정보를 봤을 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 그런 게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은 과거의 입장의 용어로 보셔라. 자, 그리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정보가 제공되어야 정보 이용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적시성이라는 건 적기, 현재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적기의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예상할 수 있다. 그게 예측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어서 뭔가를 판별하실 때 이렇게 판별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구성 요소이고요.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럼 우린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 정보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뭐가 있다? 검증 가능하여야 된다. 검증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수가 보았을 때 유사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은 지금 내가 재무제표라는 걸 보여줬을 때 여러분 뭔가에 감춰져 있는 게 있거나 또는 함정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모두 다 동일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고 중립성은 편중돼서는 안 된다예요. 누군가한테는 유리한 정보를 주고 누군가한테는 그렇지 않은 정보를 주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립을 지켜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소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본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결론은 미리 냈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본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죠, 여러분. 자,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무엇하고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무엇한다? 감소한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본 전입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대변에 누가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게 자본 전입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얘는 이익잉여금을 기본 전제로 줬으니까 여러분 이 자본 전입은요. 이익잉여금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도 자본 전입은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부분으로 들어간 게 무엇이다? 주식 배당이요. 우리는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있죠. 금전적으로 주는 걸 현금 배당이라고 하고 주식을 교부하는 걸 주식 배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이 무엇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누가 감소할 것이다.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이다. 저는 전산 실무 쪽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계정 과목?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소하겠죠. 됐을까요? 근데 이 2월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도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무엇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자, 발행 금액이 현재 100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액면 금액이 현재 70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가 초과됐다? 30이 초과됐죠. 네, 그래서 이 30을 뭐라고 부르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계정 과목이 어디 속한다? 어디 항목이죠?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 우리 회계기간 특별한 얘기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그래서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에 무슨 사항?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회계기간을 놓고 봤더니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회계 기간의 기수를 봤더니 우리 현재 7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몇 년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7기의 회계기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7기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을 12월 31일 날짜로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몇 개월의 여유를 준다. 3개월. 그래서 이 12월 31일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결산일 또는 재무상태표일 또는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얘기하죠. 회계상으로는 보고기간 종료일의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무엇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무제표 작성하고 뭐 할까요? 여러분 보고하겠죠? 이때 이제 결산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2022년도 몇 월? 1월 1일부터 언제예요? 3월 31일 사이에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얼마 배당 줄게요 라고 하는 건 12월 31일 날 우리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2월 31일 날짜에 결정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이익이 나서 가지고 있었던 잉여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바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겠다라고 결의를 하면 이 배당 결의는 언제 했을 것이다. 우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완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해서 나온 부분의 서류를 보시면 우리 무슨 부분? 재무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수익과 그걸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마감을 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감했던 날짜에는 지금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는 건 표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의 배당은 이때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럼 주주들의 배당을 얼마 주겠다라고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무엇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나 무엇하였다? 처분하겠다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처분의 사항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반영됐다 안 됐다? 안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직 처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됐을까요? 3번은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긴 해요. 네. 근데 이건 안 배우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배우셨을 거냐면 자본 쪽에 가시면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써 있어요. 자, 퍼펙트 전산회계 1급 책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단락은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니고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구이긴 합니다.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여러분, 주식 배당이에요. 자, 주식 배당은 대변에 누가, 이런 저 배당 아예 다 줘버렸다고 할게요. 대변에 누가 자본금이 무엇하고요? 증가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무슨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잉여금 무엇하였다? 사용하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1번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그러면 2월 이익 잉여금을 무엇하였다? 사용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가 증가하고요? 자본이 무엇하고? 증가하면서 우리 자본이 무엇하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죠. 다만 이 자본의 감소의 항목을 얘기하면 이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산하고 관계가
지금 현재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순자산이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감소한다고 보셔야 돼요? 변화가 없잖아요?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여러분 순자산은 누구를 의미하죠? 순자산. 자,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누구를 빼면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본을 뭐라고 얘기한다? 순자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유주 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변화가 없죠. 불변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없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실제 아주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증가하지 않아요. 네 번째 문제 들어가시죠, 여러분.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포함 금액. 자, 단 미착 상품은 이런 미착 상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이다? 운송 중이구나. 그래서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이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 매입인지 매출인지에 따라서 이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이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의 재고 자산이란 부분이. 근데 모두 다 사오는 거라고 합니다. 자, 매입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딱 우리 쉽게 생각하면 나 수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시송품부터 볼게요. 시송품 구매의사 표시가 없다. 자, 여러분 구매의사 표시가 있으면 사겠다라고 한 거니까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구매의사 표시가 없으면 누구의 판매하는 사람의 판매자의 무엇이 된다? 재고자산이 된다.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무엇하자?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요. 자, 그 다음 위탁상품. 이런 위탁상품은 뭐죠? 우리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대요. 이건 판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구요? 판매자라고 하는 사람. 자, 판매자는 누구이다? 나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맡긴 사람. 그럼 위탁자겠죠. 이 사람의 재고 자산에 무엇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미착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고 하나는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얘기시냐면 이렇게 부두가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자, 지금 여기가 선적항이고요. 자, 여기가 도착이라고 하면 도착 항이라고 한다면 배가 이렇게 퉁퉁퉁퉁 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도착지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도착이 돼야 내 재고 자산이 돼요. 이게 도착지예요. 됐어요, 여러분? 도착지 인도가 이런 의미고요. 자, 선적지 인도는 지금 어디에서 여기가 선적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선적을 해주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부분이다?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사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매입의 입장이니까 매입자의 입장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물건이 실어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지금 매입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해야죠. 그래서 선적지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도착지라는 건 매입자 입장에서는 아직 도착이 안 됐잖아요. 왜냐면 분명히 운송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전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지는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 우리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도착지라고, 죄송해요, 여러분. 도착지 인도 조건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매자 재고 자산에 무엇 하셔라?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선적지는 누구요? 물건을 사가는 구매자 재고 자산에 무엇 하면 된다? 포함하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오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의 입장은 매입자 입장으로 지금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재고자산 얘기하는 거니까 내 재고자산. 그러면 구매자가 누구일까요? 매입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더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네,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 우리 플러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파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매입 상품이에요 라는 얘기고요. 이 위탁과 시송품이라는 건 매입이 아니라 무슨 상품? 매출 상품인 거예요. 네, 매출 상품. 그러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니까 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 해주시고 이 부분도 무엇 해야 된다? 플러스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더하기 해야 되는 금액 포함이라는 건 더하기의 표시입니다. 해야 되는 금액은 5만 원, 5만 원, 5만 원. 그래서 얼마가 된다? 15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런 패턴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요. 여러분 틀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미착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인 5만 원, 위탁상품 수탁자 창고 보관하는 거 5만 원, 그리고 구매에서 표시가 없는 시송품 5만 원 더해서 우리는 15만 원이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봤더니 여러분 주식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네요. 자, 어떤 얘기가 등장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6월 1일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자, 액면 금액은 5천 원이고요. 몇 주를 100주를. 자, 그리고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얼마에 5,200원에 취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얼마 10,0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얼마 몇 주를요? 100주를요. 얼마 주고 샀다? 5,2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얼마인가요? 취득 원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0주 곱하기 5,200원 하시면 우리 지금 현재 저 왜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요거 계산하시면 52만 원인 거죠? 맞죠, 여러분? 네, 52만 원.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로 취득 원가가 결론이 끝나야 되죠. 자, 왜냐면 취득 원가. 이유는 단기간 보유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 수수료 10,000원을 무엇으로 처리한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정권은 뭐로 쓰고요? 수수료 비용을 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취득원가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10,000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계정 과목까지 쓴다라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일입니다.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무엇을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300원씩 수취했다. 자, 우리 몇 주 샀죠, 여러분? 100주입니다. 곱하기 300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린 얼마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우리 3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죠. 그럼 여러분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다. 자,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의 수익에 있는 배당금 수익 처리를 할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쓸 걸 그랬네요. 배당금 수익. 자, 그 다음 9월 1일. 자,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 우리 100주 사가지고 왔고요. 이 주식을 주당 얼마에? 5,1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우리 처분한 금액은 100주 곱하기 얼마에서 처분 금액 5,100원에서 취득 금액 얼마요? 5,200원 주고 샀죠, 여러분? 네, 5,200원. 오히려 손해보고 팔았네,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럼 100주 곱하기 마이너스 100 해주시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얼마에 마이너스 1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라는 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아, 단기 매매 증권을 무엇하여?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했구나.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얘기만 하고요. 제가 화면에 대한 걸 전환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의 문제였었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키가 좀 안 먹어서. 자, 요런 상황이에요.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감소하는지 얼마가 증가하는지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었고 2번 우리 8월 1일과 같은 경우 1번이라고 했는데 6월 1일 거래도 우리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 8월 2일도 손익계산서 영향 주는 게 있고 9월 1일도 손익계산서 영향 주는 게 있죠. 그들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결론은 영업의 수익에 얼마 3만 원의 금액이 우리 들어갈 것이고 영업의 비용에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 비용과 처분할 때 발생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얼마가 우리 10,0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럼 영업의 비용 2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 3만 원에서 비용 2만 원을 빼면 우리는 10,000원이라는 이익이 발생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얼마? 10,000원이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됐을까요? 네, 그 결과물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런 취지를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실제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는 문제로 보여지진 않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는 부분, 무슨 부분?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외적으로 단기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우리 수수료 등은 무엇으로 간다?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그것만 숙지했다라고 하면 수수료 비용 여기는 배당금 수익 이 부분은 처분, 손실 이렇게 결론이 바로 나잖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수정 분개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런 확정급여형 DB라고 하는 건 우리 불이익금액을 무엇은 처리한다? 자산 처리한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때 쓰는 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이렇게 처리했겠죠.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 기여형인 퇴직연금으로만 운용하고 있대요. 여러분 자산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불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비용. 자, 그리고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였다라고 쓸 때 무슨 계정 써요? 퇴직급여라는 비용 쓰는 거죠. 자, 요거를 정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됐을까요? 근데 지금 회계 처리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근데 일단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바르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바꿔주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화면의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런 처리를 해놨다는 거죠. 아니 정상적인 처리를 본다면 DC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해줘야 되고 DB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확정 기여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정 급여형으로 처리했다라는 거니까 우리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 이게 지금 오류를 범한 회계 처리잖아요. 이게 오류인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오류를 어느 변으로 보내시면 돼요? 대변으로 보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무순시켜 주시고 감소, 숨에서 상기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필요한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차변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회계 처리를 오류를 범했으니 단기에 발견했다라면 무엇해라? 수정해라. 그래서 여러분 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에서 전표 수정 문제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제7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선입선출법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죠, 여러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낸다. 이런 원리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에 대한 건 어떻게 정리하시라고 하냐면 매출이라는 날짜를 잡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 1월 3일 날 기초가 있었고 3월 14일 날 매입이 있었고 7월 20일 날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매출이라고 나와져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요. 누구를 먼저 내보낼 거냐라는 걸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럼 20개가 출고가 됐습니다. 그럼 이 20개 출고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1월 3일과 3월 14일 것 중에 며칠 날 거를 내보내면 된다. 우리는 지금 현재 1월 3일 걸 내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0개는 1월 3일 날 기초재고로 가지고 있었던 100원짜리를 내보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재고로 여기서 물어본 건 기말 재고 금액이니까요. 재고로 남겨져 있는 건 누구요? 자, 3월 14일 매입한 거 10개. 그러면 10개 곱하기 우리 120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20원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11월 12일 것도 재고로 남는 거죠. 자, 그래서 10개 곱하기 140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지금 재고로 남겨져 있는 두 개의 무엇을 해주셔라? 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600원이 된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내든 후입선출법으로 내든 총평균, 이동평균으로 내든 원리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정답은 2,600원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이 7번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여러분. 높은 문제에 속하지도 않죠. 낮은 문제.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외상 매입금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유동이다. 자, 선수금 유동부채 맞습니다. 장기차입금. 자, 8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유동성 장기부채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유동부채입니다. 30만 원만. 자, 단기차입금 유동부채이고요.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80만 원에서 30만 원은 유동으로 가고요. 50만 원은 비유동으로 남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합해서 50만 원만 빠지면 되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30만 원만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우리 10만 원 더하기 7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기 15만 원 더하기 5만 원. 그래서 우리 모두 금액의 합은 얼마이다? 67만 원. 8번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아까 7번 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낮죠?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회계 2급에서나 내는 문제거든요. 네,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무엇하고 있다? 배부하고 있다. 자,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당의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 10,000원. 자, 10,000원이 무슨 배부되어 있다? 과대 배부되어 있다. 자, 여러분 과대 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예정 배부액이 있을 거예요. 배자를 써야 되는데 부자를 썼어요. 자, 배부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발생된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발생액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과대 배부했다는 건 예정 배부가 실제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그렇게 과대 배부되어 있고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이다? 4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실제 발생이 4만 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대 배부됐으니까 예정 배부는 얼마가 된다? 5만 원이다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죠. 네, 5만 원이고 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 2,000시간이었을 때 예정 배부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내면 예정 배부액 5만 원을 2,000시간을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바로 나오겠네요. 근데 암산이 되죠, 여러분? 5만 나누기 2,000 하시면
우리 25원이죠. 시간당.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숫자에 아니 지금 나와져 있는 의미만 파악하시면 곧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네요. 원가 문제 치고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가장 쉬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배부에게 라는 부분을 X로 놓고 실제 발생을 4만 원으로 놨을 때 두 금액의 차이가 10,000원이다. 근데 제가 아까 누가 더 크다? 예정 배부가 더 큰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4만 원에 10,000원을 더해서 예정 배부는 얼마? 5만 원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실제 직접 노무 시간 배부 기준에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예정 배부액이 나온다. 자, 그럼 결론은 예정 배부액 5만 원을 2,000시간으로 나눠서 우리 1시간당 얼마이다? 25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지금 구분에 나와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종합과 개별을 비교해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핵심 과제라는 걸 봤더니요. 자, 제조 간접비 배분이 종합원가 계산은 핵심 과제이다. 개별원가 계산은 완성품 한상량 계산이 핵심 과제이다. 뒤바뀌었죠,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실질적으로 대량 생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가정을 세워서 계산할 건지 평균법으로 가정을 세워서 계산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우리 완성품 한상량 계산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죠. 이게 나와야 단위당 단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상량이라는 부분이 핵심 과제이고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간접비가 어떤 제품에 이런 제조 간접비가 뭐였었어요? 공통비잖아요. 그러면 어느 제품에 그러니까 어떤 원가에 배분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통으로 쓴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 배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됩니다. 자, 업종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제가 분명히 대량 생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라면을 만든다, 빵을 만들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이 오히려 종합원가 계산이 더 맞고요. 건설 같은 경우 여러분 똑같이 짓는다고 하지 않아요. 아파트를 지어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의 형태 다르다라는 부분, 개별적으로 본다라는 부분 때문에 건설은 개별 원가 계산이 더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세 번째 원가를 집계하는 부분의 특징. 자, 지금 원가 집계는 종합원가 계산은 무슨 부분?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정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공정이 끝나면 2공정으로, 2공정이 끝나면 3공정으로 뭐 단일 공정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공정과 부문별 원가를 집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 원가는 각각의 물품별로 작업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가 집계표에 의해서 개별 작업별 집계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3번.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 종합원가 계산의 장점은 무슨 부분? 우리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아니, 여러분. 우리 직접비하고 간접비하고 구분해서 간접비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부분이에요? 평균법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선입선출은 어찌됐든 일반적인 물량 흐름 가정하고 일치하게 가려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생산한다는 원리로라도 가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단기에 착수한 것만 가지고 원가를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평균법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랑 단기 착수한 걸 아예 구분도 안 하고 전체를 합으로 가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가 계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다만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무엇하다 우리 계산의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하다, 쉽다. 누구보다 개별 원가 계산보다. 그래서 경제성과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얘기하고요. 개별 원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됐을까요? 요 정리 좀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 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자, 내용 봤더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를 5만 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자 일단 중요한 건 공부를 계속했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진로를 무엇으로 바꿨다?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얼마에? 4만 원에 새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나는 과거에 구입한 이 수험서 구입비 5만 원은 어떤 원가냐? 여러분, 이 부분은 과거에 발생된 원가로요. 전산세무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현재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런 원가를 뭐라고 한다? 매몰원가요. 매몰원가. 그러니까 매몰은 과거 원가이고요.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다른 거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원가는 5만 원. 그리고 그럼 매물원가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매물원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하는 대상의 자산이라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취득원가 얼마,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취득원가의 금액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매물원가로 보셔야 됩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해당한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 원가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직접 원가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는 추정이 가능한 원가이죠. 자, 두 번째, 매몰원가는 조금 전에 보았던 매몰원가 얘기가 나오네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이다. 제가 영향 안 준다고 했죠, 여러분?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맞죠, 여러분? 고정원가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현재 여기를 조업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가, 총원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조업도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 감소하는 거잖아요. 증가하든 감소하든 관계없이 이 총원가는 무엇하다? 일정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고정원가의 특징이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원가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자, 세 번째, 직접 원가란 조금 전에 요거 얘기했던 거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이다? 아니요. 우리 직접 원가는 제가 무슨 부분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는 원가는 무엇이다? 간접 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접 원가. 자, 그리고 이 간접 원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부분? 제조 간접비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13번 문제 보시죠.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와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항상 옳지 않은 걸 더 많이 물어보네요. 자,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할 건 재화예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아니라 재화만 봅니다. 자,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대금의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여러분. 그쵸? 네, 1번입니다. 자, 상품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무슨 부분이에요, 여러분? 추후에 상품과 교환할 목적으로 미리 판매되는 증서인 거죠. 네, 그러면 외상대금 회수율을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품권과 누구에 대한 부분? 상품이 있겠죠. 전 재고자산이었을게요. 네, 재고자산의 교환 시기. 이 교환일을 무엇으로? 공급 시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권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마트 상품권이다 그럼 이마트 가서 물건 사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결제로 제시할 거예요. 그때가 무엇이다?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답은 일단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무엇으로 본다? 공급 시기로 본다. 자, 그 얘기는 내가
폐업일이 언제인데 4월 20일인데 나는 공급을 언제 했더라? 폐업일 전이니까 4월 5일 날 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4월 5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 시기가 확정이 되는 건 이후이다. 그래서 4월 22일 날 확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봐라. 폐업일로 보고 끝내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무엇되거나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반환 조건부 판매는 이거예요, 여러분.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더라? 아, 지금 현재 며칠 이내에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할 수 있다? 반품하실 수 있어요. 라는 부분. 또는 7일이 경과되면 무조건 판매가 된 것처럼 보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런 걸 반환 조건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거나 이때를 봐라.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네 번째, 무인 판매기. 여러분 자판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판기. 자, 그래서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어디에서 무인 판매기에서 무엇을 현금을 인취하는 때를 무엇으로 본다?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는데 음료수 한 잔 한 잔씩 팔 때마다 공급 시기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안에서 돈을 빼가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영세율은요? 영세율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거 구분 잘 해주십시오. 자,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무엇한다라면 나 지금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면세 포기를 하여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네, 면세 포기를 하여야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면세 표기를 하고요. 영세율을 적용받다가 내가 면세로 바로 가지 못해요. 네, 우리는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야만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한다. 네, 완전 면세 제도라는 부분 맞습니다. 완전 면세 제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매출세액이 0의 세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가 0의 세율을 적용받는 건 실제 부가세가 있는 과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올 때는 과세품을 사온 경우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 0에 나는 매입세액이 있었다라면 이 매입세액을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입세액이 우리 10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0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거 무엇 받는다? 환급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면세 사업자는 무슨 제도이다? 불완전 면세 제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부분 면세 제도이다.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고요. 매출세액은 아예 없다가 되는 거거든요. 0이 아니라 없다의 표현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일부분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완전 또는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면세제도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자, 여러분,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면세제도가 아니라 영세율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세율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우리한테 물건을 사가는 수입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동일한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2번 징수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이중과세 문제를 무엇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하자? 소비하는 나라에서 우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자. 그래서 우리 수출할 때는 무엇을 적용하고 수출할 때는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나라가 소비주기니까 여러분 그때는 무엇 하자? 과세 10%를 징수한다.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면세제도라는 글씨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거는 맞아요.
이 부분은 면세제도라는 게 맞습니다. 자, 왜냐면 부가가치세 역징성 완화라는 건 우리가 이 면세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 면세품 분류된 게 대부분 먹고 사는데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이라든지 농수산물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징수해버리면 세부담이 너무 많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세 10%를 징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조금 내려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무슨 부분 부가가치 역진성 완화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부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건 면세제도에 대한 특징이 맞습니다. 도입 배경이 맞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된다? 4번. 네, 4번이 잘못되었다.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 5월 31일이란 얘기겠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자, 이랬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여야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러면 월합계 세금 계산서 발급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부분?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죠. 네,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돼요, 여러분? 5월이니까 우리 6월 10일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 자, 90회 기출문제는요,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없네요. 네. 그리고 뭐 나왔던 문제 중에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질적 특성도 한 번쯤은 보고 들어가신 게 좋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매회 나왔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